이건 기출문제여서 몇 번 봤죠? 아닙니까? 수입 물품 화주가 불분명할 때 한번 거기 끊어보세요. 수입 물품의 화주가 불분명합니까? 불분명하다라는 표현이 법제 19조에 나오는데 실제로 불분명하진 않죠. 19조 한번 보세요. 불분명한가? 그 19조에 보시면은 19조의 1항에 1호에 보시면 수입 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 신고하는 때에 화주 그리고 괄호 안에 뭐라 그랬어요? 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화주가 불분명할 때에 납세무자를 쓰라고 한다면 꼭 뭐를 써야 돼? 꼭 밑에 있는 가나다를 써야 되죠. 이거는 매우 중요한 판단이에요. 그래서 밑에 있는 가나다는 법에서 말하기를 화주가 불분명할 때의 납세무자인 거예요. 그럼 분명할 때는 누구냐?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불분명하다고 말했지 사실은 불분명하지 않아. 밑에 있는 가나다 보면 너무 명확한 데다가 더군다나 나에 있는 대행 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에는 서류만 보면 이것만큼 명확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화주가 불분명할 때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이것이 바로 화주의 해석 기준이라고 그랬죠. 그죠? 도대체 화주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 화주의 해석 기준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시험 문제는 이렇게 막 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법의 표현을 빌어다 써야 되기 때문에 화주가 불분명할 때 가나다 쓰시오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한다면 가나다밖에 안 되면 10점짜리가 안 되니까 이 문제는 좀 더 확장시킨 거예요. 뭘 물었어요? 그때 납세무자 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끊어보세요. 여기도 중요한 말이 어떻게 할 거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라는 게 뭔 뜻이에요? 그럼 가나다는 일단 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것인지 가나다 그 답을 확실하게 써라. 위탁자 수하인 위탁자 수하인 그 다음에 누구예요? 양수인 그걸 명확하게 써라. 그런데 그게 또 끝이 아니야.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이란 입장에서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실질과세 원칙을 쓰라는 게 아니라 지금 보세요. 화주가 불분명할 때 답은 뭐야? 위탁자 수하인 양수인 그거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위탁자 수하인 양수인에 대한 내용을 실질과세 원칙의 입장에서 쓰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1번에 보시면은 일단 뭐 납세무자 문제이니까 납세무자에 대한 정의는 좀 하고 가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 줄에 보니까 납세무자란 뭐예요? 우리 그 한문을 쓰는 이 문화권에서는 한문을 풀어 쓰면 용어 정의가 돼요. 납세, 세금 납부, 의무, 있는 자 이잖아요. 뭐 똑같은 얘기지 뭐. 거기 보시면 그래서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묶어봐요. 그게 납세무자 아닙니까?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근데 무슨 말이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세법에 의해 별표. 그것만 하나 쓰면 되니까요. 그럼 그거 쓰는 게 뭐 그렇게 의미하냐? 이거 중요하냐? 중요하지. 조세법정주의, 과세요건 법정주의. 우리 그 과세요건 법정주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과세요건 법정주의. 우리 조세법정주의, 과세요건 법정주의. 특별히 과세요건은 반드시 법으로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세물건 납세무자 과세표준세율은 법으로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법에 의해 또는 뭐 세법에 따라 이 말을 하나 집어넣으면 이게 바로 과세요건 법정주의를 설명하게 돼요. 그래서 세법에 의해 조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 그러면 아주 정확한 납세무자 정의가 되는 거예요. 관세의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수입 신고할 때 화주가 되지만은 관세 거의 간접세 동그라미 간접세적 특성이 있어서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다른 사람이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최종 소비자이죠. 최종 소비자 동그라미 그에게도 전가가 된다. 거기까지만 쓰시면 되고 그 다음 단락은 부연 설명입니다. 그거는 안 쓰셔도 되는데 자료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위해서 드린 건데 그것도 한번 보시면 수입 신고할 때 화주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수입한 실제 소유자다. 이거는 관세법 기본 통칙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만든 말이 아니고 사실 규정에 있는 거, 준 규정에 있는 겁니다. 예. 수입 신고할 때의 화주라는 건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 동그라미. 원래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실제 소유자와 서류상에 거기 명의자가 다르다면 그 세관은 거기 수입자라고 돼 있으면 이 사람 물건이겠지 했는데 실제로는 아닐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속일 수 있으니까 그럴 때에는 뭔가 종합적으로 거래의 실질을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그 뒤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당의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왜 근데 이 의가 이렇게 긴 거예요? 이 문제의 특성상 그런 거예요. 이 문제의 특성상 납세무자 법에 있는 거 쓰는 걸로 족한 것이 아니라 서류상의 납세무자와 서류상의 물건의 주인과 실제 물건의 주인이 다를 때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 이 문제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의의 뒷부분에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준 거예요. 두 번째, 납세무자 결정, 위탁자, 수하인, 양수인, 그건 뭐 잘 아시겠고, 세 번째 보시면 실질과세 원칙의 개념은요, 실질의 반대는 뭐예요? 형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른 게 생각나지 않아도 그래서 형식 따르지 않고 실질 따른다 이렇게만 써도 아주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보시면은 실질과세 원칙은 소득, 수익, 재산행위 등과 같은 과세표준 및 과세요건 사실을 판정하면서 형식적인 기준을 배제하고 그게 형식 동그라미 보세요. 계속 지금 대꾸로 가는데요. 형식을 배제하고 실질을 따라야 이런 거 쓰시면 돼요. 형식은 배제하고 실질은 따라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끊으세요. 사실 거기까지만 써도 점수가 나올 거예요. 벌써 거기 다 들어가 있죠. 조세 공평의 원칙상 당연한 것으로 인정된 세법상의 기본 이념 밑줄. 거기에도 아주 좋은 말이네, 그죠? 세법상의 기본 이념이래요. 그러니까 각 세법이 이 실질과세를 이루어내려고 이미 법에서 확실한 법규상으로 이미 받아들여 놓았고 아닌 경우에는 소송까지 가면 실질과세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또 그렇게 합니다. 예. 이는 과세라면서 명의외관 등 법적 형식과 그 실질이 다른 때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 같은 얘기를 또 쓰고 있는데 약간은 다른 차원으로 썼어요. 뭐냐면 지금 그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이거예요. 다른 때, 다른 애 동그라미, 다른 애 별표. 같다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랑 뭐가 다른 거예요? 형식과 실질이 다르면. 좀 쉽게 말하면은 서류상의 주인과 물건의 진짜 주인이 다르면 진짜를 따라간다. 실질을 따라간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로 이번에 관세 행정에 있어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그럼 실질을 따라가야지 형식을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질이 중요해요? 형식이 중요해요? 실질이 중요해요?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서류에 신고된 거는 실질일 수도 있고 형식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질이 중요해 그러면서 신고서가 세관에 들어올 때마다 이건 가짜일 것 같은데 처음부터 계속 그렇게 이거는 형식일 뿐일 거다 실질은 아닐 거다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사실은 신고서도 중요한 거예요. 신고서에 실제 적힌 기록도 그 형식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왜냐면 대부분은 형식과 실질이 같아서 진짜거든요. 이게 가짜일 때 이제 그게 문제인 것인데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괄호 이번에 수입신고서 환급신청서에 기재된 납세무자나 환급신청권자 여기 보시면 요 두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돈을 내야 될 사람 또 돈을 받을 사람 납세무자 환급신청권자가 보세요. 단순한 명의자 동그라미 단순한 명의자이냐 이름만 서류에 올라가 있냐 또는 실질적인 경제적 귀속자 좀 길지만 실질적 경제적 귀속자 동그라미 그 경제적 귀속자라는 게 납세무자에서는 실제로 세금 부담을 가지는 사람이고 환급신청에서는 실제로 세금을 받을 사람이거든요. 네.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 끝부분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 공평성의 문제와 조세징수의 실효성 확보 문제를 동시에 발생을 시킨다. 예. 그러므로 관세행정에 있어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은 뭐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이거 하나 쓰면 돼요. 필요하다 동그라미 별표. 무조건 실질을 따라간다 이런 거랑 뉘앙스가 좀 달라요. 제가 계속 주의사항을 드리지만은 형식도 중요해요. 네? 네. 형식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게 다를 때 거기 위엔 다르다고 그랬지만 여기 3번에 괄호 2번에 중간쯤에 괴리란 단어 나오죠. 괴리. 그죠? 요럴 때. 요런 단어가 중요해요. 실질과 형식의 괴리.
다를 때가 문제인 거지 같을 때 뭔 문제겠어. 대부분은 성실한데. 그렇죠? 네. 그럴 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러면 필요하면 우리는 실제로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응? 법제 19조 1항에 가나다를 보니까 이미 거기에 실질을 다 집어넣는 거야. 특별히 대행 수입한 경우에 물건이 진짜 주인이 돈을 내냐? 위탁자가 돈을 내냐? 물건이 진짜 주인이 돈을 내냐? 수입 대행 업체가 내느냐? 위탁자가 낸다는 건 벌써 실질주의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긴 지금 포인트가 이거예요. 이미 관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을 법에 수용했다. 근데 만약에 아직 명문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건 소송에 가서라도 실질과세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여기에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괄호 3번에 보시면 대행 수입이나 2회 이상 수입 물품 양수도로 인해서 정말로 화주가 불명할 때가 있어요. 응? 얘가 진짠가? 서류상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할 때에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관세법령상에 규정된 뭐 위탁자 이런 사람들이 납세를 이행해야 되는데 거기 제일 중요한 단어는 임이에요. 임이 동그라미 임이 세 번째 줄에 있죠. 임이 이렇게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할 것을 법령에 규정해 놓았으나까지 전체 밑줄. 이거가 이제 이 문제에선 요게 포인트예요. 이미 그래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법제 19조 1항 가나다를 쓰라고 한 거예요. 이미 그래 되어 있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밖에 실질적인 납세 문제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그때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을 하긴 해야 되는데 법이 있는데 법을 너무 무시하지 말고 어떻게 적용하래요? 보충적 별표 또 이거. 그래서 이제 필요한 단어 다 했어요. 실질과세 원칙 적용 필요해. 근데 관세법엔 이미 들어와 있어. 없는 거는 보충적으로 하자. 이런 식인 거예요. 이 흐름을 기억하세요? 예. 이게 아주 오래된 것인데 여기 이제 50점짜리 문제 한 단락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을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네.